제가 항상 학부모님들께 강연을 할 때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하곤 합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그 질문을 드릴 거고요. 어머님들께서는 정말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정도로 솔직하게냐면요, 우리 아이가 나한테 이 정도로 솔직하게만 대해주면은 나는 너무나 만족스럽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네, 제가 지금부터 보기를 3개 드릴 텐데요. 네, 딱 한 번만 손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가 지나가면 다시 손을 드실 수 없고요. 네. 자, 1번 보기 드리겠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가 정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공부 때문에 오신 거 아닌가 봐요. 네, 제가 잘못 알고 왔나 본데. 네. 자, 그러면 2번째 보기 드리겠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가 정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아닐 텐데요. 네. 네, 한 5분 정도 계셨습니다. 네. 이제 보기가 하나 남았는데요. 제가 우리 아이가 한류 스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손을 안 드셨는지. 네. 나는 우리 아이가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네. 제가 가장 적은 수의 부모님들을 모셔놓고 강의를 했던 게 약 20분 정도였고요. 가장 많은 분들이 모이셨을 때가 한 1200분 정도였는데 항상 비율이 비슷해요. 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럼 거의 안 드세요. 그리고 난 우리 아이가 돈을 잘 벌었으면 좋겠다 하면은 이제 조금씩 들기 시작하는데, 이게 좀 이상한 게, 이상하게 눈치를 보세요, 주변. 이렇게 하면서 드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정말 당당하게 딱 드시죠. 마치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할 사람 하면은 딱 들듯이. 그리고 이제 강의가 끝나면은 따로 오셔서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우리 애 의대 보내야 되는데 어떡하냐고. 자, 물론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든 아니면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든 그 궁극적인 마지막 목적에는 우리 아이가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을 거라는 건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렇다고 생각했는데요. 10대 때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10대는 벗어나고 이제 30이 넘고 나니까 이제 좀 부모님의 그런 마음을 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제가 이제 필드라고 표현을 할게요. 실제 이제 컨설팅을 하는 입장에서 부모님들 혹은 아이들을 만나서 같이 만나거나 이럴 때 그 현실을 보면은 이런 어머님들과의 마음과는 참 사뭇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들은 너무나 우리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서, 특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죠? 부모님들의 자식 사랑 하나만큼은 전 세계에서 최고로 꼽히는 나라인데, 이상하게도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게 보였던 것입니다. 네. 실제로 어머님들 많이 사용하시는 모 포털 사이트에 엄마 때문에라는 검색어를 입력을 해보시면은 그 밑에 이제 자동 완성이라는 게 되죠. 사람들이 많이 찾아본 검색어가 완성이 되는데, 찾아보시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엄마 때문에 자살, 엄마 때문에 죽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완성이 되거든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 어머님들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걸고, 그걸 싸움 아닌 싸움을 하시죠. 한번 이제 맞붙고 나시면은 이제 모든 에너지를 잃으시고, 선생님 저 이제 다 포기해버리고 싶어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또 며칠 있으면 또 싸우고 계신 또 본인을 발견하시기는 하시지만,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만나보는 게 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어머님들의 바람을,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길을 막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처음 제가 이제 교육 쪽에서, 교육 컨설팅 쪽에서 일을 하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 제 목표는 하나였어요. 일단 이 집안에서의 싸움을 끝내야겠다. 집안에서의 싸움을 끝내야겠다, 이게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그 싸움이 이제 점점 그 규모가 작아지다가 딱 한순간 팍 튀어나오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바로 이게 도착했을 때죠. 성적표가 도착했을 때. 그렇죠? 그럼 이제 부모님들께서 그 성적표를 가지고 저한테 오셔서 이제 고민을 토로하기 시작하세요. 선생님, 우리 아이는 진짜 이제 정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공부만 못하면 괜찮은데 선생님, 저는 정말 솔직히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는 거 바라지 않아요 라고 일단 거짓말로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정말 큰일 났어요.
애가요, 학교 갔다 오면은 엄마한테 인사도 안 하고 옷 같은 거 벗어서 집어 던지고 양말도 벗어서 집어 던지고 컴퓨터 버튼부터 켜고 또 컴퓨터 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방문 쾅 닫고 들어가서 나와보지도 않고 밥 먹을 때도 말 한마디 안 하고 공부 얘기 꺼내기만 하면 화부터 내고 우리 애가 정말 이제 어긋날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토로하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아세요? 어머님이 내 얘기를 하시나? 이런 생각이 딱 먼저 들어요. 예. 그래도 그럴 것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나이 때는 그러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네. 가깝게는 이제 어머님들께서 학창 시절을 생각을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돌려서 한번 이런 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학교 갔다 오더니 갑자기 옷을 벗어서 차곡차곡 개놓고 옷걸이에 걸어놓고 갑자기 어머니께 다녀왔습니다라고 90도로 인사를 하고 어머니 지금부터 제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을 해야 하니 밖에 TV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시고 저녁을 먹은 후에도 공부를 약 3시간 정도 해야 하니까 식단은 채식 위주로 졸리지 않게 끓여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밥을 먹고 나면은 조용히 먹은 그릇을 들고 가서 밥을 차려주신 어머니의 은혜에 제가 설거지 정도는 해야죠 하면서 이런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이런 게 오히려 문제죠. 네. 아이가 이렇다면은 일단 병원부터 데려가셔야 됩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태도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상담을 거치다 보면 뭘로 이어지냐면요. 우리 애는 공부에 대해서 전혀 현실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공부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우리 애는 제가 관심을 갖는 것만큼 공부에는 관심도 열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결론이 지어집니다. 네. 그런데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에 관심이 없을까요? 자, 제가 이제 20살 이후로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한데 먹어가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요. 제 친구들이 정치에 관심을 좀 많이 갖기 시작했어요. 왜냐? 예전에는 내 일이 아니었다가 이제 취업을 할 때가 되고 취업을 한 후에 이제 집을 살 때가 되고 결혼할 때가 되니까 자신의 일이라고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와닿는 정치에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만약에 이런 사회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속도 감지 카메라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운전하실 때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이죠. 네. 은근히 어머님들이 속도를 많이 즐기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이제 속도 카메라가 있으니까 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반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 나라는 외제차는 딱지가 안 나오고요. 이러면 표현 쓰면 안 되겠죠. 과태료가 안 나오고 국산차는 과태료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내가 타고 있는 이 차, 그리고 내가 벌어들이고 있는 이 소득, 직접적인 관심이 생기겠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나라는 실제로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된 민주국가라면. 근데 제대로 된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학교입니다. 똑같은 잘못을 해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는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고 용서가 됩니다. 동일한 기회가 있어도 공부가 잘하는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먼저 기회를 얻게 되죠. 그렇죠? 네. 심지어는 정말 원초적인 세계까지 들어가면요. 학교 폭력 때문에 많이 걱정들 많으시죠. 네. 제가 중학교 때도 제가 다녔던 중학교가 이제 학교 폭력으로 좀 시내에서 유명한 학교였는데 그 학교에서조차 아무리 싸움 잘하는 애들도 반 1등은 안 건드립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안 건드려요. 이런 세상에서 지금 짧게는 6년, 길게는 6년 이상 초등학교 졸업하고 9년, 12년을 지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인데 공부가 학교 내에서 권력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직접 다 본 아이들인데 정말 공부에 관심이 없을까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다만 우리 아이들은 공부에 관심이 있지만 궁금한 거죠. 어떤 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가 만족할 만큼의 점수를 받아서 성적표가 나오는 날 당당히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네, 실제로 우체통 앞에서 성적표가 오면은 그거를 훔쳐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학생들이 8살 아이부터 많게는 26살 아이까지 있습니다. 대학교 성적표도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답을 밝혀내는 게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불화를 없애는 가장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공부를 물심양면으로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어머님들이 계시고, 또 그 공부가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를 몸소 체험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공부만큼은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원인을 한번 밝혀보기 위해서 저는 학창 시절의 저를 한번 떠올려 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때 저는 공부를 그다지 잘하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때. 네. 그 잘하지 못했던 공부는 고2 때까지도 계속됐고요. 네. 그런데 그때 당시 제 머릿속을 가장 휘감고 있었던 생각, 하나였어요. 저는 공부를 잘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주변에서 저희 환경상 저희 아버지가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집에서 공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들려오는 이야기는 정말 많았어요. 네. 우리 모두의 공공의 적 있죠. 어머님들의 친구 아들, 딸. 저로서는 이제 엄마, 아빠의 친구 아들, 딸들. 어쩜 그렇게들 각 학교에서 전교 1등을 차지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서울대를 척척 붙어서 가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나중 돼서 보니까 그들 중 반 이상은 허구였다는 게 저는 알게 됐는데 실존 인물이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막 계속 듣는 거예요. 어느 학교 전교 1등 뭐 어떻게 공부를 한다더라. 내 친구 아들은 어제도 도서관에서 독서실에서 새벽 2시까지 있다 왔다더라. 내 친구 딸은 지금도 너 자려고 누워있는 시간에 독서실에 있어서 전교 1, 2등을 놓치지 않는다더라. 계속 이야기를 들리는데 그럼 저도 이제 욕심이 들어요. 누군들 공부 잘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전교 1등에서 나도 학교에서 권력의 중심에 서고 싶고, 나도 축구하다가 유리창 깨도 안 혼나고 싶고, 단상위에 올라가서 상 받으면서 애들이 부러워하면 아이씨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싶고. 네. 그런데 그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 앉으면은 도대체 그 다음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공부가 뭐지? 공부가 뭐길래 나한테 이런 걸 시키는 거지? 일단 어머님들께서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제일 먼저 떠올리기 쉬운 게 뭐냐면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공부에 욕심을 가지게 될까? 흔히들 동기부여라고 하죠. 그래서 동기부여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세요. 실제 돈도 투자를 하시고요. 방학 때 되면 아이들 동기부여 캠프 같은 데 보내시기도 하시고, 동네에 명문대 다니는 형 있다 그러면 불러가지고 용돈이라도 지어주면서 우리 애랑 말이라도 좀 해달라고 얘기도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데 그 모든 노력 안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형이 와서 나한테 이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 저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 엄마가 나한테 와닿지 않을 이야기를 하죠. 네가 나가서 굶어 죽지 않고 네 밥벌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너 서울 시내 아파트 값이 얼마인 줄 아니, 네가 연봉을 얼마 받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데 공부를 해야 할 이유는 실제로 차고 넘쳐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안쪽에 있는 도대체 공부가 뭐냐 이거예요. 네, 그쵸? 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깁니다. 행복을 위해서 공부를 강요하는 엄마, 그리고 공부를 잘하고 싶은 나,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 이 모두가 공부가 뭔지를 모르고 이 공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해도 마땅히 물어볼 사람이 없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아이들의 무엇이 시작되냐면요, 좌절을 넘어서 분노가 시작됩니다. 화가 나기 시작해요. 도대체 우리 엄마는 왜 나한테,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왜 자기도 공부가 뭔지 모르면서 왜 나한테 공부하라고 하지? 왜 공부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는 그걸 시키는 거지? 네. 항상 대화 패턴이 그렇잖아요. 너 들어서 왜 공부 안 해? 그러면 엄마 나 공부가 뭔지도 모르겠고 공부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라고 하면 한 부모님들 10분 중 8분은 똑같이 대답을 하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들어가서 공부나 하라고. 네. 이런 패턴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은 부모님 입장대로 굉장히 또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내가 너를 위해 어떤 걸 희생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너를 위해 내가 지금 사회생활도 포기하고 너 하나 케어하려고 이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너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넌 왜 공부에 대해서 일말의 관심도 안 보이고 공부를 안 하니? 너한테 붙이는 사교육이 지금 얼만데 제대로 공부를 활용을 하지도 않는 거니?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큰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어떤 악순환이 시작되느냐? 자, 일단 부모님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좀 실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실망이라는 것은 거의 밑빠진 독과 같아요. 실망감을 끊임없이 들이부어도 실망감은 빠지고 기대감은 항상 공기처럼 차있죠. 네. 그럼 이제 아이들이 부모님에 대한 반항심이 증가해요.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어떤 시기죠? 무슨 시기라고 하죠?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반항심이 증가하고 이제 엄마가 몇 마디 하면은 이제 말대꾸하는 거에서 이제 들은 척도 안 하고 문 닫고 들어가는 이제 이런 현상도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애 학원에 안 보내면은 불안하시죠. 그쵸? 아이들한테 제가 솔직히 이야기해요. 너희 어머니들이 왜 그렇게 너를 학원에 보내려고 하는 줄 아니? 아이들이 물어보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성적 올려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정말 솔직히 얘기하죠. 아니야. 엄마가 네가 눈앞에 있는 게 보기 싫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교육이 증가하죠. 어머님들끼리 모여서 학원 전단지 놓고 연구까지 하십니다. 스터디까지 하시고 이 선생님 뭐가 좋네 뭐가 좋네 옆동 서울대 간에는 어느 학원에 다녔고 이런 거에서 학원에 보내죠. 좋은 선생님이 있다고 하면 팀을 짜서 그 선생님을 섭외하기도 하고 이런 굉장한 노력을 하십니다. 네, 과외도 붙여보기도 하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사교육을 아무리 붙여도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이 모든 노력이 왜 성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 때문에 별다른 효과는 보지 못하세요. 네, 별다른 효과는 보지 못하시죠. 그런데 이제 사교육비를 어찌됐든 돈이 계속 나가니까 이제 가계에 부담이 됩니다. 굉장히 큰 부담이 되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가계 부담 증가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시죠. 학원 하나를 시작하려고 하셔도 이미 기존에 계획해 놓으셨던 거를 다 깨고 다시 계산기를 두드리셔야 되고 다시 지출을 하셔야 되니까요. 근데 또 이렇게 어머님들께서 무리를 하고 있다는 걸 아이들도 압니다. 실제로 알아요. 그러니까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 내 엄마 이렇게 학원까지 보내주고 과외과도 붙여줬는데 이래도 성적이 안 오르네? 그럼 또 이제 뭘로 이어지느냐? 부모님들이 또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실망을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1번부터 7번까지가 계속해서 악순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셔야겠죠. 네,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네, 저는 14살 때 처음 공부라는 것을 정말 직접적으로 강요받기 시작했던 저를 찾아가서 해답을 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네. 물론 제 사진은 아니고요. 네. 훨씬 잘생겼죠. 네. 그때 저는 그때 스케줄을 떠올려 보면 어땠냐면요. 정말로 집중력이 형편없었어요. 책상에 앉아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감과 거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호흡곤란이 올 정도였어요. 막 심호흡을 해야지 숨이 쉬어지고 네, 그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려니까 이게 또 곤란해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야지 공부라는 게 되는 건지를 몰랐던 거죠. 일단 제가 공부를 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너 중학교 가서도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난다. 이 한마디에 뭔가 달라져야 된다고 느끼긴 했어요. 그래서 앉아서 공부를 하려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아, 이거 교과서를 그냥 읽으면 되는 건가? 읽고 그냥 쓰면 되나? 문제집을 풀면 되는 건가? 아는 문제가 없는데? 모르겠다. 엄마가 책 많이 읽으라고 했으니까 책이나 읽어야겠다고 해서 이제 책을 꺼내서 읽습니다. 그럼 그때 엄마가 들어옵니다. 종민아 힘들지? 이거 먹어가면서 해. 그럼 나는 50분 동안 공부하다가 5분 책 읽었는데 너 또 공부하니까 딴짓하고 있지 이러면서 네, 어머님들은 기가 막히게 그럴 때만 들어오시죠. 네.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엄마와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참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저는 궁금증에 빠졌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우리 엄마를 만족시키고 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어떤 질문으로 이어졌냐면요. 도대체 나에게 상담을 하러 오는 아이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얘들이 알아듣고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듣고 바로 실행을 할 수 있을까? 네.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큰 절망감입니다. 저 앞에 가야 할 곳은 보여요. 성적이라는 목표는 보이는데 그쪽까지 가야 될 길을 걸어갈 엄두가 안 나는 거죠. 네. 주변에서는 항상 너무 쉬운 얘기만 합니다. 공부가 제일 쉽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심지어는 그런 제목의 책도 있었죠. 네. 근데 제가 돌이켜봤을 때 저는 공부로 굉장히 좀 많이 돌아 갔던 인생을 살았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재수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연애를 하다가. 그래서 대학에 갔는데 적성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자퇴를 했습니다.
부모님을 간신히 설득해서 문과에서 이과로 바꿔서 보통 안 하는 짓이죠. 22살에 수능 공부를 했습니다. 3월 달에 5, 6, 5등급에서 수능을 봐서 정말 열심히 했죠. 고려대학교에 정시로 합격을 했는데요. 한 번에. 그 과정에 있어서는 제가 이런 길이 있음을 알려줘도 그 아이들은 걷기가 정말 힘든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요. 제 지난 날을 돌아봐도 이 길은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심지어는 군대에 있을 때도 25살에 입대를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도 무슨 생각으로 버텼냐? 내가 그 공부도 했는데 이 군대생활을 못 견딜까? 이런 식으로 견뎌냈는데 이 좌절감을 부추기는 한마디가 그건 거예요. 왜 너는 네가 사회 나가봐라. 공부만큼 쉬운 게 있나? 학생 때만큼 좋은 게 있나?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느끼느냐? 나는 이 쉬운 거 하나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고, 좌절을 하게 되면요, 사람이 좌절을 넘어서면 무력감이 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공부를 회피하기 시작해요. 실제 대구야 워낙 교육열이 높기는 한데요. 보통 일반계 고등학교 고3 교실을 가보시면요, 지금 딱 아무 때나 가보세요. 공부 제대로 하고 있는 애들 5명도 안 됩니다. 다들 좌절하기 시작하고 무력감을 느끼기 시작하니까요. 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솔루션을 줄 때, 해결책을 줄 때 저는 이런 방법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방법? 가장 작은 것, 가장 기본되고 가장 근본적인 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까부터 계속 제가 강조해드렸던 공부의 정의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공부인지. 네. 자, 어머님도 혹시 나비 효과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텍사스에 있는 미국에 있는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아주 작은 것이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켜 올 수 있다는 카오스 이론의 시작점이 되었던 그런 말인데, 실제로 공부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가장 작은 것, 가장 기본되는 것을 누가 먼저 알고 그대로 실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일찌감치 치고 나갈 수도, 혹은 정체되어 있던 성적을 깨부수고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제가 수없이 지도했던 학생들이 그랬고, 제가 지금까지 상담했던 약 3, 4만 건의 케이스에서도 이것이 해결됐던 케이스들은 거의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 작은 공부의 정의가 무엇이냐? 바로 공부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쵸? 어이가 없을 정도로. 왜 저 사람이 저기서 30분 동안 딴소리 실컷 해놓고 왜 고작 이걸 알려주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그런데 이 간단한 이론을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모르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만들 것이냐? 네. 이 단계가 있겠죠. 그럼 이 모르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의 단계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제일 먼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해야 됩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대부분 어머님들께서, 학생들께서 시도했다 실패했던 99%의 공부법은 바로 여기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성적을 받아오지 못하면요, 예를 들어 수학 성적이 너무나 안 오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 아이가 도대체 왜 수학 점수가 안 나온지를 먼저 정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과정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학원에 보내기 바쁘고 과외를 붙이기 바쁘죠. 우리 아이가 수학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개념 자체는 이해를 했는데 게을러서 외우는 걸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개념을 공부하고 외우는 것도 했는데 적용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적용은 잘하는데 응용 문제에서 계속 실점이 될 수 있어요. 응용 문제도 잘 푸는데 시험 당일날 긴장감 때문에 본인 실력에 턱없는 점수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이유가 다 있으면 그 이유에 맞춰서 이제 해결을 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들어가고 무조건 이 점수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방법만 그냥 듣고 아이들에게 사교육을 푸시하거나 문제집을 푸시하는 이런 잘못된 공부가 계속되었던 거죠. 네. 자, 그럼 그 다음 단계입니다. 모르는 것이 정의됐다고 하면은, 그렇다면 이 모르는 것을 어떻게 아는 것으로 바꿀 것이냐. 네. 여기서 소위 요즘 유행하고 있는 공부법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렇죠? 암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평소 공부 계획은 어떻게 짜야 되는지, 네, 굉장히 열심히 알아보시는 그런 것들이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자, 이것을 좀 더 간단하게 줄여서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공부의 정의는 모르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은 기본 개념의 이해, 그리고 이해한 개념의 암기, 그리고 세 번째 암기한 개념의 적용. 네, 이 세 가지 스텝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드렸다시피 공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르는 것을 아는 것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은 아는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첫 단계,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을 곧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본 개념의 이해에 직접 왔다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 아무리 이해만 하더라도, 이해만 해도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해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해한 내용을 머릿속에 분명히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흔히들 요즘 수능이 지금 벌써 시행된 지가 20년이 됐죠. 1994년도 7월 달에 1차 수능이 시작된 이래로 계속해서 한 해도 빠짐없이 수능이 이제 계속 치러져 왔는데요. 수학 능력 시험의 목적 자체가 무엇이었냐면요. 아이들에게 지나친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를 해서 사고력과 창의력을 증진시키는 그런 쪽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시험이 계속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교과 내용에 대한 암기보다는 이해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거의 정설처럼 굳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런 거 있죠. 되게 자극적인 거에만 귀가 가기 마련이죠. 이해가 암기보다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각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암기는 중요하지 않고 이해하는 것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시험이라는 것은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시험장에 들어가서 OMR 카드에 마킹할 때까지 그게 내 머릿속에 남아 있느냐 없느냐로 점수가 결정되는 거겠죠. 암기의 역할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많이 착각하고 있는 주 대상이 학생들이거든요. 네, 학생들이 나는 이해했으니까 암기 안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점수를 못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조금 이따 케이스 분석도 해드릴 텐데 네, 이 점에 있어서 지도하실 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암기한 내용의 적용입니다. 실제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문제로 푸는 과정 자체는 약간 다릅니다. 분명히 내가 암기한 그 문장 그 자체가 그대로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암기한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물어보고 있는지 그 과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거에 맞춰서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복습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가다듬고 하겠죠. 네, 자, 이렇게 일단 공부의 정의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정의에 맞춰서 공부를 설계를 한다고 하면요. 만약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공부를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잘 설계해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지금 공부를 제일 처음 시작하는 입장은 다들 아니시죠. 그렇죠? 나름대로 공부를 해왔고 좋은 성취도를 기록하는 과목도 있을 테고 유난히 공부량에 비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정의를 이용해서 어떻게 지금 정체되어 있는 성적 혹은 오르지 않는 성적을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몸에 이상이 생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것을 몸에 이상이 생긴 가정이라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네. 몸이 아프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되죠? 병원에 가셔야 되죠. 병원에 가시는 목적이 무엇이죠? 그쵸. 네. 일단 증상이 발견되면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진단을 받아서 정확히 원인이 뭔지 이야기를 들으셔야 그거에 맞는 처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병원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어머님들께서 어지럼증을 느끼셔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요즘 들어 계속 어지러움을 느껴서 좀 몸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어지러우면 빈혈이네요. 빈혈약 드세요. 라고 딱 처방을 내리고 그냥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머님들은 그 처방에 맞춰서 받은 약을 마음 놓고 드실 수 있을까요? 아니죠. 네. 어지럼증의 원인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어지럼증이라는 이야기만 듣고 어지러울 땐 빈혈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약을 처방받으면 그 약은 치료제가 아니겠죠. 뭐가 되죠? 바로 독약이 됩니다. 실제로 어지럼증이 만약에 빈혈로 인한 원인이 아닌데 철분제를 계속해서 먹다 보면은 무엇을 남기느냐? 몸에 돌을 남깁니다. 담석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단 빈혈이 정말 원인일 때는 그 약이 치료제가 될 수 있겠죠. 그때는 제대로 된 건강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어머님들께서 건강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 게 우리 아이들의 성적인데, 우리 아이들의 공부 설계에 있어서만큼은 이 증상 진단 처방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는 겁니다. 정확한 진단 없이 처방만 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바로 학원입니다. 사교육 선택 이런 거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학원 1번가 하면은 어디 알고들 계시죠? 대치동 학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쪽 교육 쪽에서 일을 하면서 과연 대치동에서는 어떤 교육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 한번 알아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학생이 이제 수학 성적이 안 나와서 상담을 받으러 학원에 갑니다. 그러면 이제 둘로 나뉘어서 상담을 받아요. 아마 이쪽에서도 비슷한 상담을 하는 때도 있을 텐데, 그러면은 부모님과 어머님과 학생이 따로 상담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는 이 동네 아이들이 지금 어디 진도를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우리 학생이 이만큼 나갔는데 이 동네 애들은 지금 고등학교 과정 다 끝내고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큰일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은 또 옆방 들어가서 이미 그냥 상담받으러 왔는데 혼이 나기 시작합니다. 옆 학교 애들이 이 정도 해놨는데 너는 왜 이렇게밖에 안 해놨니? 그러면서 계속해서 둘이 정신없이 혼나다가 갑자기 한 줄기 희망을 전해줍니다.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네, 마치 어디서 많이 보시던 것 같죠? 드라마 같은 데서 이제 주인공이 가면 왜 이제서야 왔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학원을 다니면은, 지금 학원을 다니면은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죠. 그런데 학원에서 실제로 이 학생의 성적을 분석하고 풀이 과정까지 분석을 한 다음에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을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어차피 강의 내용 듣는 거는 어딜 가도 들을 수 있어요. 성적이 오를 리가 없습니다. 이미 다른 학원을 다니다가 왔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달 다니다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그만두겠다고 하면 학원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거의 다 오를 만큼 왔는데 지금 여기서 그만두시면 아이들 성적이 더 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네, 학원 다니기 전에 성적이 요 정도여서 학원을 갔더니 성적이 이렇습니다. 근데 학원을 끊었더니 성적이 어떻게 된대요?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서는 학원이 이 학생의 성적을 떨어뜨린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최악의 선택은 어떻게 되느냐? 어머님들께서 그 학원을 그 말 때문에 다니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학원에 가서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십니다. 네. 이런 일들의 고리를 끊으시려면요, 정말 면밀하게 우리 학생들의 그 어떤 것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오고 있는지를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부란 이 3단계입니다. 그쵸? 네. 우리 아이가 성적이 안 나오고 공부해도 점수가 안 나온다면은 기본 개념의 이해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문제 풀이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암기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이 3가지 중에 하나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먼저 이것을 정의를 해놓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사교육을 택하시든 교재를 택하시든 혼자 공부하는 방법을 택하시든 이것을 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진단이 안 내린 상태에서 아무 약이나 가서 약국에서 사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약간 감이 안 오실 거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컨설팅을 했었던 학생들의 예시를 들어드림으로써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정말 수학 성적 때문에 이를 갈며 살았던 한 집의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는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수학 성적이 50점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중학생 자녀 두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학년 1학기 때 함수라는 게 나옵니다. 그때부터 적응 못하는 학생들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죠.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수학 성적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수학 선생님께 불려나가서 당구채로 22대를 맞고 수학에 대한 공포증이 시작됐습니다. 그 학생의 수학과의 싸움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의대생의 과외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집안에서는 무리를 해서 의대생을 붙였고 평생 살면서 수학 공부라는 것을 못한다는 상황을 상상조차 못하던 그 의대생은 와서 열심히 학생을 지도를 합니다. 네, 기가 막히게 문제를 풀어줍니다. 학생은 곧잘 의대생을 따라서 수학을 잘 풀기 시작하죠. 네, 분명히 과외 시험을 보거나 학교 시험을 보면 성적이 어느 정도 오릅니다. 그런데 모의고사만 보면은 수학을 반타작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했던 거죠. 네. 끝내 수학 성적 때문에 재수까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냐면요,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네. 정말
많이 맞았어요. 네. 이게 수학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되니까 어떤 지경까지 이르렀냐면요. 수학 시험을 볼 때 머릿속에서 정상적으로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공포 때문에. OMR 카드에 마킹을 해야 되는데 손이 덜덜 떨려가지고 마킹을 제대로 못하고요. 수학 시험날 아침에 밥을 먹고 가면은 학교에서 먹은 걸 다 토합니다. 네, 이 정도로 굉장히 큰 부담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모의고사를 봤는데 수학 점수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28점이 나왔어요. 네, 과외 선생님도 시험 점수를 보시고 어이가 없어서 혼도 안 내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점수를 맞을 수 있었는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도했던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일단 과외 선생님을 바꿨습니다. 뭔가 방식이 잘못됐겠지 하고. 그리고 과외 선생님이 오셔서 저한테 기본 문제를 풀게 합니다. 기가 막히게 풀죠. 5년 동안 과외 받으면서 그렇게 혼나가면서 풀었는데 못 풀 리가 없죠. 그런데 이상하게 시험만 보고 오면은 못 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틀리고 나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고 다시 혼자 풀어보면 잘 풀립니다. 많이 겪으시죠? 엄마 나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풀어보니까 다 풀려. 시험 당일날만 생각이 안 나는데 나중에 보니까 풀려. 선생님이 풀어줬는데 다 알겠던데 나 아는 문제 실수로 틀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방법을 고치기 위해서 문제도 무진장 많이 풀어보고 선생님도 바꾸고 해봤는데 놀랍게도 문제는 굉장히 어이없게 2주 만에 풀려버렸습니다. 제가 재수를 시작하면서요.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은 독서실을 등록을 했습니다. 얼마나 공부하기 싫어요. 그렇죠? 그래서 독서실 가서 하루 종일 만화책만 봤습니다. 만화책을 보는데 사람이 양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학 공부는 조금 해야 되겠으니까 그냥 수학책 펴놓고 연습장에 쓰는 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눈으로 이렇게 설명 부분만 술술 읽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문과 수학 전범위를 보는데 딱 2주 걸리더라고요. 2주 걸리고 모의고사를 봤더니 만점이 나왔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분석해본 결과 두 가지로 나뉘어요. 문제만 열심히 풀어도 그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 들어있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이해를 하는 학생이 있고요. 이게 안 되고 A는 A고 B는 B다라고 직접 알려줘야지 그걸 비로소 이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물론 후자의 경우가 절대 다수로 많죠. 하지만 공부에 재능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은 전자의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학은 문제는 많이 풀어보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문제만 의미 없게 계속 푸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자, 이 어이없는 2주간의 공부 때문에 저는 무엇을 버렸느냐? 1년의 시간을 버렸습니다. 제가 10월 달에만 이 방법으로 공부를 했어도 수학 1등급 나와서 재수를 안 하는 거였는데 5년 동안 의대생 수학 선생님도 해결해주지 못했던 것이 바로 우연치 않게 시도했던 방법이 제대로 된 처방이 돼서 그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자, 지금 수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를 두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요. 수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 특히 과학이나 사회 같은 탐구 영역에서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온다면은 지금 가장 기초적인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알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무슨 짓인지를 알고 있는지 이것부터 확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90점이 한계이던 고등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면요. 어려서부터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똑똑하고 이해력도 좋은 학생이 항상 어설프게 높은 성적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이 아이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최상위권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이상하게 성적이 안 올라간다.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조금만 더 하면 된다. 그리고 어머님들이 항상 주장하시는 우리 아이는 머리가 좋은데 노력을 안 한다. 라는 그런 경우에 굉장히 많이 해당되는 케이스인데요. 결국 이 학생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한 성적에 이르지 못하고 최고 명문대 소위 말하는 스카이를 목표로 공부를 했었는데 결국 서울권 학교를 간신히 갈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재수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좌절한 거예요. 이렇게까지도 열심히 했고 나는 내가 봐도 머리가 좋은데 성적이 안 나오니까 다른 길로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연애질하고 맨날 술 먹고 다니고 이런 방탕한 재수 생활을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제가 만났을 때는 거의 5월달이 지나가고 있는 요즘 비슷한 시점이었는데요. 거의 의욕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어머님은 뭐 그냥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고 계셨고요. 근데 이 친구한테서도 저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너무 대답을 잘하는 거예요. 너무 대답을 잘했습니다.
뭐 수학에 대한 개념을 물어봐도 뭐 술술술술 잘 대답을 하고 뭐 과학이나 이런 것들도 잘 대답을 했었는데 이론에 대한 것도 오히려 저를 가르칠 정도였어요. 선생님 잘못 알고 계시네요 이러면서. 네. 그런데 왜 성적이 안 나올까 굉장히 곰곰이 고민을 하다가 6월 달에 평가원 시험을 끝나고 틀린 문제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때 답이 나왔습니다. 무엇이었냐? 이 친구는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자기는 읽으면 하나의 개념만 이해를 하면 그것에 딸린 것들도 자연스럽게 다 이해를 하니까 자기 공부가 제대로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냐? 바로 암기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자, 실제 수능 출제 매뉴얼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회탐구나 과학탐구에서 지엽적인 암기 내용을 묻는 것을 지향하고 종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를 낸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언제 깨졌느냐? 2006년도에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94년도에는 수능을 2번 봤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번씩 보면서 수능이 10년 넘게 출제되면서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범위는 제한적인데 반해서 문제가 너무 많이 출제가 돼버린 거죠. 더 이상 사고력을 묻는 것으로 문제를 출제하기 힘들어지니까 암기 사항까지 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로 풀 수 있는 문제는 다 풀어내는데 제대로 외우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는 못 풀게 되었던 거죠. 대표적인 게 수학에서의 행렬 정오 판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수열의 풀이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과학탐구, 사회탐구에 출제되는 모든 문제들 그리고 영어 어법에 출제되는 어법 사항들 이 모든 것들이 물론 이해도 돼야 되지만 필연적으로 암기가 없으면 문제를 풀 수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머리를 믿고 내가 이렇게 빠삭하게 이해하고 있으니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암기를 하지 않았던 거죠. 처방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그냥 그날 공부할 분량을 정해주고 일주일치를 정해주고 매주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를 테스트했습니다. 어떻게? 쓰는 걸로요. 자기 스스로는 머릿속으로 알고 말할 수 있으면 외웠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써보는 것은 다릅니다. 네. 이 부분은 어디서 적용이 되냐면요. 우리 아이가 엄마 나는 객관식은 다 풀겠는데 이상하게 서술형 평가만 보면 계속 틀려라고 하는 경우 100% 이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더군다나 거듭 강조드리는 부분이지만 암기라는 것은 이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이해를 잘했다 하더라도 외우고 있지 않으면은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으면은 객관식에서 세살 암기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택할 수 없고요. 이건 내신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수능에도 국한된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시다면요. 제일 먼저 우리 아이가 제대로 암기를 하고 있는지 꼭 손으로 쓰는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보여드릴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이 친구는요.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흔히 요즘 한동안 유행했던 공신이라든지 그런 것들 있죠. 공부의 신, 공부의 제왕 이런 사람들의 공부법을 굉장히 치밀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어느 날 외친 거죠. 그래, 나는 이 수능을 끝낼 만한 궁극의 공부법을 완성을 했다. 라고 자신있게 외치고 수능 시험판을 뛰어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잘못 공부하지 않을까 싶어서 명문대생 멘토에게 부탁을 해서 매주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공부 방법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 좋은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삼수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불안한 거죠. 그쵸? 이제 불안하죠. 그래서 이 공부 방법을 뛰어넘는 더욱더 논리적으로 보이고 더욱더 수능에 적합해 보이는 공부 방법을 찾아서 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버전 2가 탄생을 한 거죠. 또다시 이 친구는 궁극의 공부 방법을 찾았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반복을 했고요. 좋다라는 강의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인터넷 강의 중에 제일 좋다는 강의만 들었고 정말 뛰어난 과외 선생님까지 붙여서 공부를 했습니다. 삼수 실패했습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 됐냐면요. 사수의 길을 올랐습니다. 사수 생활 실패했습니다. 오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공익근무 요원을 하면서 동시에 공부를 했거든요. 오수 생활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만났을 땐 육수 생활 중이었습니다. 어머님들 육수라는 것은 요리할 때나 쓰시던 말이지 이런 용도로 쓰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육수라는 말을 입에 올려본 게 그 학생 만날 때 처음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참고로 굉장히 근성 있게 공부를 했어요. 왜 근성이 있었냐면은 고등학교 때까지
골프 선수 생활을 하다가 허리 디스크로 선수 생활을 못한다라는 판정을 받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유감스럽게도 그 친구네 집안에는 모두 사촌 동생들, 사촌 형들, 누나들 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인도 명문대를 가지 않고서는 만족을 못하는 거죠. 물론 현실은 4, 5등급에 머물러 있었는데 제가 이 친구는 끝까지 해결을 못했습니다. 왜 해결을 못했냐면은 저도 이상한 거죠. 계속해서 가르치고 공부를 시키면은 잘 해옵니다. 잘 해와요. 그리고 물어보면은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문제도 잘 풀고요. 그런데 너무나 이상하게도 공부하는 양에 비해서 성적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점수가 분명히 더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거죠. 틀리는 난이도는 다 틀립니다. 일정 수준만 올라가면 다 틀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3등급을 벗어나지 못했죠. 나중에 알았습니다. 얘가 도대체 왜 성적이 안 오르고 있었는지 10월달이 돼서 알았어요. 이 친구는 국어, 영어, 사회, 국어, 영어, 수학, 탐구 3과목을 전부 과외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어랑 수학은 서로 과외 선생님한테 비밀로 하고 선생님을 한 명씩 더 붙이고 있었고요. 더 놀라운 건 전 과목에 걸쳐서 인터넷 강의를 한 과목씩 다 듣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에 있어서의 공부는 가장 그 과목에 대한 전문가를 불러서 확실히 전문가는 전문가였어요. 제가 수학 선생님 프로필도 보고 저는 국어를 가르쳤는데 뭐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탐구 선생님 거의 구할 수 있는 최고 레벨의 선생님으로 구해서 배우고 있었는데 그것도 불안하니까 실패했던 전례가 있으니까 인터넷 강의까지 들으면서 최고의 공부법만 받았던 거죠. 무엇이 결여됐느냐? 바로 배웠던 내용을 적용하는 연습을 할 시간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자, 학생이요, 처음 인터넷 강의를 활용을 하면은 거의 신세계입니다. 왜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가장 잘 가르친다는 선생님이 최고로 잘 정리된 교재를 가지고 지도를 합니다. 당연히 신세계예요. 너무 좋아요. 들으면 듣는 대로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계는 거기까지죠. 이해가 되는 것 같았던 거예요. 분명히 1시간짜리 수업을 들으면은 1시간 정도의 복습 시간이 있어야만 그것이 내 것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과하고 계속해서 혼자 배우고 배웠던 거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선생님한테 배운 내용을 이 선생님이 한 번 더 가르쳐주면 나는 그걸로 복습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제가 지금까지 연구했던 수능이라는 시험은 내가 스스로 얼마나 혼자 많이 고민을 해봤느냐가 점수와 연결되는 것이지 얼마나 좋은 사람에게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배웠느냐가 점수를 결정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수능 시험은 간단한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한 문제를 만들면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생님들이 검토에 검토를 거듭해서 가장 좋은 문제라고 판단되는 문제들만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수능 문제입니다. 알맹이 없이 겉핥기로만 공부한 학생들 걸러내기에는 충분한 시험이죠. 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케이스의 학생들은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어머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에는 수능을 준비하는 고3이 되면은 다니던 학원도 그만두고 하던 과외도 끊는다는 게 정설이었습니다. 왜냐?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되느냐? 고3 재수를 하게 되면요, 안 다니던 학원도 다니고 안 하던 과외도 붙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 컨설팅을 해서 이 학생들에게 일주일간 공부할 스케줄을 제시를 해주면요, 제일 먼저 들어오는 대답이 그거예요. 수업 들어야 되니까 안 된다고요. 그럼 넌 도대체 수업을 무슨 어이가 없어서 처음에는 한 몇 해 전에 야 너는 무슨 수업을 1시까지 듣니? 이러면 2시까지 듣는데요. 실제 과외를 그렇게 하니까요. 네. 자, 이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름이 아닙니다. 개념 이해, 암기 충분히 했습니다. 6년 동안 사회탐구 공부하면요, 모의고사 2과목 푸는데 10분이면 다 풉니다. 더 이상 외울 게 없으니까요. 이 친구에게 필요했던 건 적용하는 연습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안 되고 계속해서 개념 이해와 암기하는 것을 도와줄 사람은 계속해서 채우다 보니까 전혀 성적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지금 제가 3가지 예시를 드렸는데요. 이 3가지 예시에 정확히 해당되는 예는 없더라도 다 조금씩 해당되는 예시를 지금 떠올리고 계실 거예요. 아, 맞다. 우리 아이가 그랬지. 이런 식으로요. 네. 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아이와 대화를 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내가 지금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온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들과 대화를 시작하시고, 물론 이거는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이 아니기도 해요. 왜냐? 우리 아이들은 엄마가 하라는 게 있으면은 반대로 하죠. 그렇죠? 엄마가 얘기하는 게 있으면 절대 안 믿으니까요. 그렇죠? 네. 지금 이야기 들으시고 그런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도 한번 진단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여기 제가 연락처를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좀 고민이 깊으시거나 아니면은 좀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이쪽으로 메일 주시면은 제가 핸드폰보다 더 빨리 확인하는 게 이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오늘 강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어머님들께서 가장 바라시는 게 어떤 것이냐?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의 행복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중학생인데, 중학교 3학년 학생인데 공부를 너무 잘해요. 거의 전국에서도 손가락 안에 든다고 자신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잘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의 꿈은 만화가가 꿈이에요. 그럼 자신 있게 우리 아이를 만화를 배울 수 있는 고등학교에 보내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힘드시죠? 저도 아이를 낳아보지는 않았지만 같은 상황이라면 힘들 것 같아요. 실제 제가 상담을 했던 학생인데요. 이 친구가 중학교 때 워낙 성적이 좋아서 어학 점수도 거의 토익이 만점 가까이 나오고 다른 공부에 있어서 내신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학생인데, 이 친구의 꿈은 불행히도 만화가였던 거예요. 어머님은 이해를 안 해주셔서 고등학교 원서 쓸 때 돼서 이 친구가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가겠다고 했고, 부모님은 당연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밥을 굶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루를 굶었는데 너무 배고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제가 제시했던 해법은 간단했습니다. 네가 공부를 해서 서울대에 가서, 충분히 서울대 갈 실력이 있던 학생이니까요, 가서 최고의 교육을 받아라. 그 어떤 전공이 됐을지라도 좋으니까 그 전공을 공부를 해서 그 지식을 바탕으로 그려낼 수 있는 만화를 그려내라. 네가 사회학과에 간다면 이 사회의 현실을 볼 수 있을 테고, 국문과에 간다면 좀 더 깊은 문학적 깊이를 담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그려낼 수 있는 만화가는 전 세계 너 혼자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그림을 그리기 위한 고등학교를 갈 것이냐? 그 친구는 공부의 길을 택했고 대원외고 영문과에 갔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자, 앞으로 공부뿐만 아니라 진로든 뭐든 굉장히 부딪히실 일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해결의 시작에는 공부도 그렇고 진로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래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이 모든 솔루션을 실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